오늘 1교시는 또 분계 연습 1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의 400페이지 1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에 대손 처리한 개성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200만 원이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에 못 받게 돼가지고 그 회사가 그 개성상사가 망했는 모양이죠. 그래서 200만 원을 대손 처리했는데 대손 처리한 돈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단 전기의 회계 처리는 아래와 같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랬습니다. 자, 지난번에 대손 처리할 때 외상매출금 200만 원을 대변에 자산 감소시켰고 대손 상각비 100만 원, 대손 충당금 100만 원으로 이렇게 대손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 200만 원을 오늘 보통예금으로 받았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하면은 요 200만 원 모두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잡아주시고 대변을 전부 이걸로 잡으면 돼요. 대손 충당금으로. 대손 처리한 매출채권이 회수가 되면 모두 대변을 다 대손 충당금으로 잡으면 됩니다. 밑에 분계를 보시고 대손 충당금 100만 원만 잡았구나. 100만 원만 상계시켰구나 해서 100만 원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200만 원 모두를 대손 충당금으로 충당한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은요. 대손을 처리할 때 어떻게 회계 처리했느냐라는 밑에 거는 참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참고할 필요 없이 대손 처리한 매출 채권이 회수되면 대변은 대손 충당금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차변은 뭐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면 보통예금이 올 수도 있고 현금으로 받았으면 현금이 올 수도 있고 만약에 또 어음으로 받았으면 받으러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대변은 그냥 한 가지예요. 대손 충당금으로 잡으면 됩니다. 따라서 요 12번은요. 분계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차변에 보통예금 한국 200만 원 대변은 대손 충당금 200만 원. 근데 이건 이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니까 코드는 신경 써야 돼요. 코드는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은 외상매출금 다음 코드. 네, 102번을 써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차변에 자산 증가가 되는 것이고 대변의 대손 충당금은 다시 자산의 차감 계정입니다. 대손 충당금을 추가 설정함으로써 매출 채권의 차감 계정으로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차감 계정으로 다시 충당이 된다. 근데 이 자산 차감 계정이면서도 우리가 결산 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는 차변에 오는 게 비용이잖아요. 대손 상각비. 비용이 발생되면서 자산에서 차감하지만 지금 이 경우는 비용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자산 증가한 것만큼을 그냥 충당금으로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손익에 영향이 없죠. 그래서 대손 처리한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같은 것이 회수가 되면은 대변은 무조건 대손 충당금이다.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전기에 평양상사의 외상매출금 44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이것을 회수 불능채권으로 대손 처리했으나 당일 전액 현금으로 회수되었습니다. 단 상기금액은 전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에
대손 요건 충족으로 대손세 공제를 받은 바가 있다. 아까 12번은 대손세 공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달라요. 저 40만 원 있잖아요. 우리가 부가세 예수금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이번에는. 왜냐하면 공제를 받았던 거니까 매출세액으로 부가세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요. 40만 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변이 대손 충당금이 400만 원만 되겠죠. 자, 분개를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13번이 이렇게 돼야 돼요. 자, 대손 처리한 돈을 받은 겁니다. 이 문제도. 그런데 현금으로 받았어요. 현금으로 440만 원을 받은 겁니다. 자산이 증가했죠. 자, 그런데 대변을 아까는 전부 그냥 대손 충당금으로 잡았습니다만 여기서는 전기 때 우리가 대손세 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납부해야죠. 그러려면 개념 과목이 뭐냐면 부가세 예수금 부채로 40만 원을 잡아놔야 되겠죠. 그리고 대변 나머지만 대손 충당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기 때문에 코드 109번 잘 109번으로 해주셔야 되고 금액은 400만 원입니다. 예, 요거 우리가 그 앞에서 그 뭡니까 대손세 공제 하는 거에 대한 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만들어 봤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은 이거 부채 증가에 해당이 되고요. 대손 충당금 대변은 역시 자산의 차감 계정입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당사는 전기의 3일 상사에게 대여한 단기대여금 500만 원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보아 전기말 결산 시 대손 처리했으나 금일 3일 상사로부터 전액을 현금으로 회수하였습니다. 단 전기 대손 처리는 모두 대손 충당금과 상계했었습니다. 이건 12번과 똑같은 경우예요. 네. 그래서 금전을 빌려줬다가 못 받게 된 것도 이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뭘로 받았습니까? 전액 현금으로 받았네요. 그래서 차변의 현금이 500만 원 받았다. 그리고 대변은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 여기서 대손 충당금 코드는 단기 대여금 다음 코드를 쓰셔야 돼. 단기 대여금 다음 코드. 예, 단기 대여금 코드를 제가 외우질 못해가지고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단기 대여금 다음 코드입니다. 109번이나 111번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코드로 500만 원 이렇게 충당금으로 설정하시면 돼요. 자, 이제 1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사는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100만 원을 경기 상사에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랬습니다. 우리 회사가 상품권을 파는 거예요. 현금으로. 우리 회사가 도소매 사업자이고 상품권을 판매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지 기억나시죠? 선수금으로 처리하시라고 그랬죠? 예. 선수금 기억나시죠? 그래서 차변은 현금 100만원 자산 증가가 되겠고, 대변은 상품권 선수금, 이 개정 과목을 이렇게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그냥 선수금 하면은 계약금을 보통 선수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품권을 팔고 계약금 받았다고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상품권 판매를 하는 그런 그 마켓 또 백화점 이런 업종에서는 상품권 선수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별도로 일반 선수금하고 좀 구분해 가지고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품권 선수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선수금이라고 해도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실제 전표 입력을 할 때 이게 실무 문제로 만약에 나오잖아요. 선수라고 검색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선수 검색했더니 선수금도 있고 상품권 선수금도 보인다. 그러면은 상품권 선수금 쓰라는 거죠. 그런데 선수로 딱 그 개정 과목을 검색을 했더니 상품권 선수금이 없고 그냥 선수금 하나만 있어요. 그러면 이거 그냥 선수금 처리해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의 현금은 자산 증가가 되는 거고요. 대변은 이게 부채 증가라는 거죠. 부채 증가. 자, 16번 봅시다. 16번. 판매부 직원용 기숙사 제공을 위해 원룸 2채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와 관련하여 보증금을 당사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전액 지급했습니다. 자, 직원 기숙사로 쓰려고 원룸 2채를 계약한 거예요. 네, 원룸 2채를 계약을 하고서 보증금을 지급한 겁니다. 보통예금에서 이체시켰어요. 자, 그러면 개정과목 보통예금 하나 나왔고,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고 계약한 보증금은 1억 원입니다. 금액 나왔죠? 네, 1억 원 보증금 걸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분계는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여러분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미소님 오셨나요? 네. 요거 분계 혹시 할 수 있겠어요? 네,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은 거래처를 코드로 꼭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거래처가 여기 안 나오나요? 아, 없군요. 네. 네. 없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임차보증금이 1억 원이죠. 네. 대변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임차보증금은 비유동 자산이죠. 비유동 자산, 자산 증가. 보통예금은 유동 자산이죠. 유동 자산은 감소하지만 비유동 자산은 증가한 거죠. 임차보증금은 우리가 임차 기간이 끝나면 다시 찾아와야 될 돈이죠. 그래서 비유동 자산은 증가하고 유동 자산은 감소한 거래이기 때문에 이 거래로 인해서 자산 총액에는 변화가 없어요. 자산 총액에는 변화가 없다. 하지만 유동 자산은 줄어들었고 비유동 자산은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1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당좌거래 개설보증금 300만 원을 현금으로 애치하여 우리은행 당좌거래를 개설하게 되었다.
이건 당좌 예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개설 보증금은 당좌 계좌의 잔액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별도 아주 특별한 그 자산이에요. 특별한 자산. 그래서 이건 투자 자산으로 분류를 하는 개념 과목이 있거든요. 예. 투자 자산으로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 투자 자산으로 분류하는데 이 보증금은 그 은행하고 당좌 거래를 끊을 때까지는 그 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념 과목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정 현금과 예금. 뭐 프로그램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컨트롤 F 특정. 예. 자, 특정 현금과 예금 177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코드가. 예, 그러면 이 177번이 어디에 해당되느냐면 자산에 비유동 자산에 투자 자산에 가면은 176번부터 200번까지가 투자 자산의 코드들입니다. 그래서 장기성 예금 밑에 177번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개념 과목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런 당좌거래 개설보증금 가끔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당좌거래 개설보증금 그러면 개념 과목으로는 당좌예금이 아니에요. 당좌예금이 아니고 특정 현금과 예금이다. 이거 그리고 이거는 투자 자산이다. 이거 당좌 자산은 현금성 자산이에요. 예. 예, 나 목소리가 왜 이래? 예. 그래서 17번 차변에 보시면은 특정 현금과 예금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 이건 투자 자산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대변은 현금으로 예치했다고 그랬으니까 현금으로 3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산 증가, 자산 감소 거래인데 자산 총액에는 변화가 없지만 투자 자산은 증가하고 당좌 자산은 감소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18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18번 문제. 제조 설비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상환 의무가 없는 정부 보조금 3천만 원을 한국은행 보통예금으로 수령했습니다. 자, 보통예금으로 수령했어요. 자, 요 분계 수령했을 때 분계 우리 좀 해본 것 같은데요. 누가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김보라님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이 정부 보조금은 이제 코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코드를 만들어 쓰는 거예요.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 보통예금이 103번이니까 104번을 만들어 쓰기도 하는데 보통 104번이 코드가 뭐냐면은 정기예금이거든요. 정기예금. 그래서 이제 정기예금을 안 하는 기업은 그냥 여기 104번을 보통예금 차감 계정으로 고쳐가지고 여기 구분을 예금으로 안 하고 차감 4번 차감 고치고 여기다가 정부 보조금 이렇게 고쳐버리는 거죠. 차감
그리고 여기는 관계 코드 103번. 103번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고쳐서 시험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104번으로. 근데 지금 104번은 원래는 정기 예금이고 예금 성격이고 차감 성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코드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시험 볼 때는. 그래서 그 코드를 여러분이 잘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103번에 가장 가까운 코드죠. 네, 정부 보조금 수령 시 대변은 정부 보조금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19번 주식회사 하나기계로부터 자동 포장기를 구입했습니다. 5천만원짜리. 부가세 500만원. 대금은 기수령한 정부보조금 3천만원을 포함해서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 2,500만원이 들어갔네요. 정부 3천만원 돈하고. 네, 그러면 이 분계는 말이죠. 두 건으로 분계를 처리해야 돼요. 두 건의 분계가 뭐냐? 첫째, 포장기계 구입한 분계. 포장기계 구입한 회계 처리. 두 번째, 정부 보조금을 정리하는 분계. 이렇게 두 건으로 나누어서 분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가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자동 포장기 구입 거래는 메인 매출, 우리 실무상으로 이제 프로그램에서 할 때는 메인 매출 지원표 입력 건이고, 그리고 이 정부 보조금 정리하는 건은 일반 전표 입력 건이에요. 그래서 먼저 메인 매출 전표에 자동 포장기를 구입한 거래에 대해서 밑에 분계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안나님이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 예. 기계장치 취득에 관한 메인 매출 전표 분계는 차변의 기계장치 5천만원이고, 부가세는 환급받아야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이 500만원이고, 아니 기계 취득은 5,500만원을 어디서 지급했어요? 그렇죠. 보통예금 한국은행에서 5,500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 분계는 메인 매출 전표에 그 51번 과세 매입으로 유형을 선택하고 쭉 위에는 입력한 다음에 밑에 분계, 그 밑에 분계가 이거예요. 기계장치 취득에 관한 분계. 그리고 나서 일반 전표에 가가지고 정부 보조금 3천만원에 대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보통예금에 입금시켜놨던 정부 보조금은 이제 없어졌죠. 없어졌으니까 차감 계정도 없어져야 돼요. 이거. 돈을 수령했을 때는 정부 보조금, 보통예금 차감 계정으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만은 이날 이제 돈을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없어져야죠. 차감시키면 안 되죠. 이제 돈을 사용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차변의 정부 보조금 보통 차감 계정은 없어져라. 그래서 차변에 기록하는 것이고, 대신에 지금 정부 보조금이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 기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변이
또 개정 과목 이름은 똑같아요. 정부보조금. 그런데 코드가 달라요. 기계장치 코드의 다음 코드나 뭐 그 다음 코드나 하여튼 기계장치 코드하고 가까운 그 아래 코드를 가지고 만듭니다. 정부보조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만드는 거예요. 기계장치 차감 성격으로. 3천만 원 이런 상태예요. 네. 네. 요거는 여기에서 차감시키는 겁니다. 기계장치를 처분할 때 장부 금액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취득 시점에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이 얼마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네.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이러이러한 유형자산을 취득했습니다. 자, 취득 시점에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요거 차감시켜야 돼요. 그래서 2천만 원인 거예요. 차감 계정이 존재하니까. 보통 이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은 언제 발생을 하냐면 정부 보조금을 받은 내용이 없는 거는 기말에 결산 정리분계할 때 감가상각 하지 않습니까? 그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제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은 어떻게 구한다?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이다. 우리 이렇게 공부했죠. 그런데 정부 보조금을 받은 기계는 유형자산은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 빼기 정부 보조금. 정부 보조금까지 빼죠. 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그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 문제가 지금 20번이 그거 아닌가요, 혹시? 연결해서는 안 나오는데, 어디엔가는 나올 것 같은데요.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한번 감가상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보조금 관련 회계 처리가 이 세 가지 프로세스가 있어요. 취득시. 그러니까 취득시가 아니고 정부 보조금을 수령할 때 회계 처리. 아까 이거 18번 문제. 그 다음에 그 수령한 자금을 가지고 목적 자산을 취득했을 때 회계 처리. 그리고 마지막이 감가상각입니다. 기말에 감가상각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거기까지가 한 세트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전제를 해야 되는데 무슨 전제냐면 기계장치 잔존가액은 0이다라고 보시고 0원이고 내용 연수는 5년이라고 보시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 이렇게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는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기말에 딱 1년이 지났다고 보겠어요. 편의상 요게 취득일이 언제냐? 2022년 1월 1일 날 취득했다. 그래가지고 결산일을 맞이했습니다.
결산 시 감가상각 회계 처리를 한다. 이렇게 취득일이 이제 2022년 1월 1일이니까 결산일이면 딱 1년이 된 겁니다. 1년치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기계장치 취득원가가 지금 5천만 원을 일단 봅니다. 5천만 원을 5로 나누면 1년에 100만 원씩이죠.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1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 1,000만 원.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1,000만 원.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요 분계로 끝나죠. 감가상각 분계가. 그렇죠? 취득원가를 5로 나눠가지고 1년에 1,000만 원씩 5년간 계속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회사 비용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득 당시 장부 금액은 5천이 원래 아니었어요. 이것 때문에 2천이었습니다. 2천. 그러니까 2천만 원에 대한 것만 감가상각비로 회사 손익에 반영을 해야 돼요. 2천만 원에 대한 것만. 왜냐하면 저 기계장치의 회사 지분은 사실은 2천만 원인 거예요. 3천만 원은 정부 돈으로 샀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때도 2천만 원 나누기 5년 하면 얼마일까요? 5, 4, 20? 400만 원만 감가상각비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 정부 보조금 요 3천만 원 있죠. 이것도 감가상각을 하는 요 기준에 의해서 이것도 상각을 해요. 나누기 5. 자, 3천만 원을 5년으로 나누어서 상각을 합니다. 정액법으로. 그러면 1년에 600만 원씩이죠. 자, 어떻게 상각을 하느냐? 차변에 정부 보조금. 요거 기계 차감 계정 600만 원. 내용 요소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부 보조금의 잔액은 600만 원이 빠졌어요. 2,4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대변을 뭐라고 하느냐? 저 회사 지금 윗줄에 있는 감가상각비에서 취소시켜 주는 거예요. 감가상각비 600만 원. 이런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은 손익계산서에 가는 감가상각비는 400만 원만 가게 됩니다. 여기서 비용 발생했다가 바로 정부 보조금을 상각하면서 비용을 취소시켰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로 가는 것은 400만 원만 가요. 결국에 기계장치 2천만 원을 취득시 장부금액 2천만 원을 5로 나누면 1년에 400만 원씩 상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네, 결국에 400만 원 상각한 거예요. 600만 원 뺐으니까. 그래서 첫 해 결산 때 손익으로 가는 감가상각비는 400만 원. 그렇지만 감가상각 누계액은 1,000만 원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그러면 1차 년도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이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런 또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은 취득할 때 2천만 원이었죠. 이거 빼가지고 취득할 때. 예. 그러면 1년 지나서 한번 볼까요? 1년 지나서를 판단을 해보면, 자, 우리가 정부 보조금이 없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취득원가 5천에서 요 감누만 빼는 거죠. 그러면 일단 한번 빼보세요. 그러면 4천만 원이죠. 정부 보조금은 없으면 4천만 원이지만 정부 보조금을 또 빼줘야 돼요. 그런데 3천만 원을 빼는 게 아닙니다. 왜냐? 1년이 지나가지고 요 600을 상각했어요. 그러니까 2,400만
400만 원만 상각하는 빼주는 거예요. 4천만 원에서 2,400만 원을 빼면은 얼마예요? 1,600만 원이죠. 그래서 1년 후 감가상각 후에 이 기계장치의 지금 현재 장부 금액은 1,6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최초의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 빼기 정부보조금 잔액. 그러면 보세요. 아까 기계장치 취득할 때 장부 금액 2천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1년 지나서는 1,600이 됐네요. 400만 원이 더 감소했죠. 그 400만 원은 바로 감가상각비만큼 또 줄어든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부 보조금이 있는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시라?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빼고 거기다가 정부 보조금도 잔액을 빼줘라 이거. 정부 보조금도. 정부 보조금의 잔액은 취득할 때는 정부 보조금 처음에 받았던 전부가 잔액이지만 이렇게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감가상각의 내용 연수에 별로 이렇게 정부 보조금도 상각을 하기 때문에 잔액이 계속 감소합니다. 정부 보조금도. 자, 그래서 우리가 요 18번, 19번 서로 연계되는 회계 처리가 되겠고요. 거기다가 결산 때 어떻게 정부 보조금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는지, 감가상각과 동시에 정부 보조금도 상각한다. 요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정부 보조금 상각할 때 상대 계정 과목은 감가상각비다. 그러니까 대변이 감가상각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네, 아마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를 풀어볼 기회는 뒤에 있지 않을까. 네, 왜냐면은 FAT 1급은 FAT 1급에서는 정부 보조금 부분이 다루어지지 않는데 TAT 2급 시험에서는 그동안 과거에 아주 이 정부 보조금 문제가 매번 나오다시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뒤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3월 31일) 현재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애수금을 상계 회계 처리하시오.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하시오. 이제 원래는 이제 부가세 신고서를 조회해야 되는데 조회를 이렇게 한 것을 금액을 다 보여주네요. 이렇게 된다. 애수금이 더 많죠. 대급금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거죠. 매출세액이 더 많으니까 납부세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하시오. 그럼 한번 납부할 세액을 계산해 보세요. 계산기로. 여기에서 이걸 빼보세요. 네, 그래가지고 분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정리분계 아주 중요하죠. 요거. 김은주님이 한번 해보실까요? 네.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910만 원, 대변에 미지급 세금이 얼마 나와요? 3,780만 원.
네, 맞으셨죠? 이렇게 부가세 적립분계는 뭐 TAT 2급에는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요거는 이제 부가세 적립분계는 부가세 분계 중에서 기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FAT 1급에서는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다음은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미납된 부가가치세 500만원 전년도 2기 확정분을 미납했군요. 이것에 대해서 가산세 24,000원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했습니다. 단 미납된 부가가치세는 미지급 세금 계정으로 처리되어 있고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네, 보통 가산세를 우리 회사가 부담하면요, 원래 세금의 계정 과목으로 하지 말고 세금과 공과금으로 하면 돼요. 원래 세금이 세금과 공과금이면 그것도 세금과 공과금이 되겠지만 지금은 이거는 이제 부가세는 미지급 세금이었잖아요. 미지급 세금. 네, 그래서 나중에 가산세 내는 것은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은 가산세만 회계 처리해야 되나요? 아니면 500만 원 미납된 거 납부한 것도 회계 처리해야 되나요? 같이 해야 되죠? 내용을 보면은 미납된 부가세 500만 원 하고 가산세 24,000원을 납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과 24,000원 모두 회계 처리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분계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번 분계 누가 한번 해볼까요? 박주영님? 안 나왔어요? 양송이님?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잠깐만요. 네. 차변에 미지급 세금이 500만 원. 세금과 공과금이 24,000원. 보통예금 한국은행이 24,000원. 그쵸? 네, 이렇게 해서 차변의 미지급 세금은 부채 감소, 차변의 세금과 공과금은 비용 발생. 이건 부채 감소한 거고, 밑에 세금과 공과금은 비용 발생이 된 거예요. 가산세 때문에 비용 발생.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은 자산 감소. 그렇게 되는 거죠. 거래 후 결합 관계를 꼭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분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차변 대변 어떻게 배치는 했는데 이것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또는 수익인지 비용인지, 그리고 그것이 증가나 감소인지 아니면 발생인지 취소인지를 여러분이 설명할 수 없다면 그 회계 처리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모르고 한 거예요. 내가 한 회계 처리가 우리 회사 재무제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모르고 회계 처리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러면. 예. 내가 한 일이 무슨 일인지를 모르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거래 후 결합 관계를 안다는 것은 우리 회계 처리하는 실무자로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차변에 뭐 대변에 뭐 하는 거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거래로 인해서 우리 회사에 어떤 영향이 있다. 손익에는 어떤 영향이 있고 재무상태표에 우리 회사 재산 상태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거다. 이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증가, 자산 감소라고 하더라도 자산 중에서도
비유동 자산은 증가하고 유동 자산이 감소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우리 회사의 유동성이 좀 떨어졌구나. 이 거래로 인해서. 그렇죠? 현금이 줄어들고 만약에 기계장치가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자산 총액에는 변화가 없지만 우리 회사 유동성은 나빠졌습니다. 유동성 분석을 어떻게 하는 거죠?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자산이 자꾸 감소할수록 우리 회사의 유동비율은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유동자산이 많이 증가되면 우리 회사의 유동비율이 좋아져가지고 외부에서 우리 회사의 신용을 평가할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우리 회사가 금융회사 같은데 이런 데를 상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금융회사의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유동비율이 가능한 높게 해서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산 시기가 모든 것은 결산 시점으로 우리가 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 결산 시점까지 유동비율을 최대한 높여놔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됩니까? 연말이 되면은 외상 대금을 받으려고 전부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거죠. 받아가지고 그걸 최대한 유동자산으로 저축을 해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결산 시점에 유동비율이 그나마 가장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게 그 결산서가 1년 내내 우리 회사의 결산서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때 재무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회사의 여건에서도 그나마 결산 시점에는 가장 좋게 보이도록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제 22번으로 가볼까요? 23번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장 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다음과 같이 매입했습니다. 그 중에서 토지 취득 관련 세액과 중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토지 매입 대금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는 얘기고, 요 취득세하고 수수료는 이거는 현금으로 납부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건 뭐 설명 안 드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명 안 드려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네, 이남희님, 네, 한번 해보실까요? 그렇죠. 거기 있는 게 전부 토지 취득원가죠. 네, 5,260만 원이 전부 토지의 취득원가예요. 그리고요, 네, 5천만 원 대변에 현금이 260만 원. 그래서 이거 5,260만 원만큼 유동비율이 나빠졌어요. 총 자산에는 변화가 없지만 비유동자산이 증가했고 유동자산이 감소한 거래였습니다.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할 토지를 기흥개발로부터 구입하고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지출이 발생했다. 넘어가 봐야 되겠네요. 자, 토지 금액이 5천만 원, 선지급한 계약금이 500만 원을 제외하고 오늘은 4,500만 원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가 80만 원이 나갔고요. 기타 소득 원천징수세액 2만 원을 차감한 잔액 78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좀 복잡하네요. 우리가 원천징수를 해서 요거 빼고 78만 원만 중개사에게 줬다 이거. 자, 그리고 토지대금은 5천인데 그 전에 우리가 계약금을 500만 원을 미리 줬어요.
그걸 뺀 4,500만 원만 오늘 보통예금에서 이체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요. 차변의 토지를 얼마로 잡아야 되느냐? 요거부터 결정해야 돼요. 자, 토지 금액이 5천입니다. 5천. 근데 아마 계약금을 우리가 지급했을 때는 이 토지로 안 잡았을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 실무 시험이라면은 계약금을 언제 지급했는지 그 날짜 전표를 조회해 봐야 되겠으나 지금은 요거 이제 이론이니까 계약금을 선급금으로 처리했을 겁니다. 선급금. 그렇기 때문에 선급금을 오늘은 토지로 대체시켜야 돼. 따라서 차변의 토지는 요 5천만 원에다가 중개수수료 80만 원을 포함해서 분계가 8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계정가 뭐 빼면 토지가 5,080만 원이 되고요. 대변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선급금 없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선급금 500만 원. 자산 감소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4,500을 지급했죠? 보통예금 한국에서 4,500만 원 이체시켰고,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는 그 2만 원을 우리가 원천징수에 했죠? 예수금. 원천징수한 것은 다음 달 10일 날 납부해야 되니까 예수금.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주었죠? 현금 78만 원. 이렇게 대변이 이렇게 네 가지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선급금, 보통예금, 예수금, 현금. 네. 자, 23번까지 하고요. 내일 24번부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